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249화 올린 지 며칠 안 됐는데 250화가 올라갈 건데요. 오늘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 싹쓸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례없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부랴부랴 250화를 녹음하게 됐어요. 녹음하고 있는 이 오늘 에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극본상, 촬영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모두 다 가져갔는데요. 이런 올킬은 리미티드 시리즈 부분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기록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화제작인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서 제이미 역을 맡은 오웬 쿠퍼라는 소년 배우가 있는데 15살의 나이로 최연소 수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최연소 수상자인 것도 물론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이 데뷔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이런 15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상을 받을 만큼 연기가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창 라이브 되고 있을 때 떠드는 사람에서 한번 떠들고 싶었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250화에 와서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왜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년의 시간 이 드라마는 사실 시작부터 그렇게 편한 드라마는 아니에요. 13살 소년 제이미가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있고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이제 색출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누가 죽였냐, 맞춰라 이런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제이미가 그리고 제이미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그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불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겉만 쓱 핥으면 대충 메시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작품일 수 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리얼하거든. 다큐멘터리야 뭐야. 그래서 굉장히 보는 내내 불편하고 답답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이 드라마 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오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에서 가장 회자됐던 부분은 원테이크 얘기였어요. 이 드라마가 총 4부작이거든요. 근데 총 4화 전부를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촬영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테이크 촬영을 한 거예요. 핸들드랑 드론이랑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원테이크를 정말 완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촬영이야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상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회차당 50분이 넘는데 카메라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카메라에 노출되고 있는 그들이 단 한 번도 NG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촬영을 위해서 제작진은 수십 번 리허설을 반복했고 배우들은 대본을 연극처럼 통째로 외워야 했어요. 만약에 1화 촬영을 하면 1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는 물론이고 상황별로, 장소별로, 동선별로, 그리고 캐릭터 간의 오고감, 여러 가지 설정들,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시체말로 개빡센 거죠. 엔진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컷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쪽대본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드라마를 전체를 통으로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대충 외우기는 하겠지. 흐름도 외우고 뭐 이것저것 다 외우겠지만 이게 한 번 찍고 쉬는 시간 잠깐 쉬고 그 사이에 대본을 보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지금 이 원테이크 촬영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왜 선택을 했느냐. 이 드라마에서 제이미의 아버지 역을 맡았고 또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자인 스티븐 그레이엄 때문입니다. 스티븐 그레이엄의 영화 중에 보일링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떠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일링 포인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촬영 방식이 주는 장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엄청 흡입력을 주고 진짜 이게 리얼함을 더 가미하는데 엄청 따라오게 만들어. 그리고 이거 이제 그런 효과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테이크 방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시간 드라마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셀이라는 용어예요. 요즘 많이 들리는 용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셀이라는 용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그 그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 안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밈처럼 쓰이는 건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다 쓰고 있는 용어더라고요. 어쨌든 이 소년의 시간에서는 이 인셀 문화를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놓고 이야기를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거지. 현대 사회에서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남성들의 분노와 이 왜곡된 그 남성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드라마는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인셀 문화가 어떻게 소년들에게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왜 소년들은 그 인셀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선택했는지, 왜 지지를 하는지, 그런 물음을 이제 야기하게 되죠. 사건의 원인, 가해자의 심리, 그리고 사회의 책임까지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중에 빠뜨린 건 뭘까? 우리가 놓친 게 뭘까? 저 아이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뭘까? 저 아이들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클라이막스는 3화예요. 이 드라마의 3화. 가해 소년으로 이제 지목당한 제이미가 그 제이미의 그 속내가 너무나 미치게 드러나는, 진짜 완전히 드러나는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 오웬 쿠퍼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오웬 쿠퍼가 이게 데뷔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화를 가장 먼저 촬영했대요. 근데 이 3화가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힘든 빡센 장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촬영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오웬 쿠퍼는 이게 원테이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에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원테이크가 다 뭐야. 이 어린 친구가 처음 해보는 연기부터 이렇게 빡센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긴장했겠어요. 저는 옛날에 촬영장 나갈 때도 그렇고 제 제작사가 되고 나서부터 프리 같은 거를 준비할 때도 그냥 프리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이거 뭐 하나 빡쳤을까봐, 잘못됐을까봐. 프리 기간에 뭔가 잘못되면은 그냥 뒤에는 그냥 아작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긴장한 그 오웬 쿠퍼의 그런 면모가 연기에서도 묻어납니다.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의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용한 신문실 안에, 그러니까 그 제이미가 여성 심리 상담사와 면담을 하는 장면이에요. 신문실 안에는 그 둘이 있는데 공기가 이미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제이미의 숨소리까지 다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신문실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제이미가 열 몇 살, 이제 소년이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집값게 무슨, 그러니까 물론 소년들도 남자지만 지금 무슨 남자라고 이제 남자인 척을 하거든요. 그 여성 심리 상담사 앞에서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못된 짓을 한 폐악질을 하면 남자분들이 이제 들어와요, 제지를 하러. 그러면 덩치 큰 남자 어른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근데 만만한 게 여성 심리 상담사인 거지. 제멋대로 진짜 날뛰거든요. 물론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제이미가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애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맘 너무 화가 나. 나는 분명히 피해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하겠니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놈의 있지도 않는 남성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 비리비리하고 여리여리한 그 어린아이 몸에서 나 남자야 뭐 어쩌고 감히 나를 뭐 이러면 난리가 나요. 난폭해지기가 진짜 이를 데 없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여성 심리 상담사에게 난 널 혐오해, 난 너가 정말 싫어, 죽이고 싶어, 이런 언행들을 진짜 거칠게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 여성 심리 상담사에게 갈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좋아해달라,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해달라, 나 사실 괜찮지 않냐. 상대를, 어른인 여성인데 그 상대를 이성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꽤 현실적인 공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너무 자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구나 싶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세기말이 아닌가? 진짜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시대가 온 건가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시간 드라마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80%의 여성이 상위 20%의 남성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의 여성이 상위층 남자만 선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연애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한, 이거 어떻게 지들이 알아?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 이 이론을 아이들이 그냥 정말 철석같이 믿어요. 마치 가짜뉴스를 믿는 어른들을 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믿으면, 야, 대부분의 여성이 상위에 있는 남성들만을 선호한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상위 20%에 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비하에서 혐오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말 무섭도록 사실적이에요. 이 드라마 안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어이구야, 야, 아이들아 이러지 말아라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별거 아닌 말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걸 믿으면서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데, 끝끝내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 혐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끝없이, 20% 안에 들지 못한 그 자기 비하를 끝없이 하다가 결국은 야, 근데 이게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을 이어 혐오하고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나 상위 20% 안에 들지 않았지만 날 선호하지 않은 건 네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 SNS,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SNS 도파민에 절여진 세대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인 건데, 그래서 보면은 10대가 SNS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속에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에는 그냥 되게 댓글을 평범하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 그러면 뭐 사진 잘 나왔네 뭐 어쩌고 해놓고 그 옆에 이모티콘을 딱 쓰는데, 이모티콘 색깔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모티콘 색깔 하나로 앞에 그 말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가 조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욕이 된다는 거지. 앞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게 댓글을 달았지만 그 이모티콘 색깔 하나로 그 글쓴이를 조롱하는 게 가능하다는 장면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선생님인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카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은, 진짜 이게 폭력일까? 한참을 생각해야지 폭력일 것 같다라는 거에 도달할 정도로 되게 은밀하고 치밀한 폭력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당연히 모르지. 아이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줄 아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가 모르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폭력을 상대방에게 가하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하는지, 그것들을 부모 세대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밖에 잘 안 나가요. 친구들 잘 안 만나고. 우리 집에는 집에만 있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애가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착합니다. 그리고 얘는 나쁜 게 딱 하나 있다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해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뭐 얌전하게 핸드폰만 하는데 얘가 왜 나쁜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별로 티나지 않게 그냥 별 포커페이스로, 아니면 가끔 강하게 웃어주면서 그냥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온라인하고 핸드폰하고 뭐하고 SNS하고 이러니까, 사고를 안 치니까, 눈에 드러나는 사고를 안 치니까 우리 애가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집에만 있다고 해서 착하다, 얌전하다, 괜찮다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세상은 다 온라인에 있잖아. SNS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에 물론 뭐 회사, 학교 등의 오프라인에 그런 사회가 있지만 사실 나의 대부분의 인생은 온라인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이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걸 꾸준히 확인하는 방법은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막 몰래 들어가가지고 일기장 막 훔쳐보면서 얘가 요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차치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쌍방의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확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 너 일로 와봐, 너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뭐 어쩌고 이건 대화가 아니니까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혹은 보호자가 나의 보호를 받는 아이에게 그런 대화들을 꾸준히 신청을 하면서 쌍방의 대화를 나눠가면서 얘가 어떤 거를 요즘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배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인생 천년기를 보여주고 에미상을 타간 오웬 쿠퍼입니다. 2009년생인데 이 작품이 이제 첫 스크린이었고 500명이 넘는 후보 중에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기를 보여줘. 진짜 엄청난 몸. 그러니까 진짜 애가 막 열등감에 휩싸이고 막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엄청 잘 보여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지? 영화 필모를 찾는데 필모가 없어. 검색되는 것도 없어. 그래서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드라마는 감정 소모가 심해요. 계속 감정을 막 그게 맥스치를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리허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리허설부터 한 호흡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이 원테이크 촬영까지 진짜 이 빡센 작품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 오웬 쿠퍼입니다. 이 제이미가 없었으면 이 드라마는 없었어요. 덕분에 이제 오늘 에미상을 타면서 배우로서의 정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데, 소년의 시간이 한 5월인가? 그때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랑 이제 몇 달, 물론 그 촬영은 그 전에 했겠지만 그 사이 기간에 굉장히 키가 훌쩍 컸더라고요. 남의 집에는 빨리 큰다고. 그리고 차기작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오웬 쿠퍼의 앞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의 시간은 오웬 쿠퍼의 아로 새겨진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모든 작품이 그 제이미 캐릭터와 비교가 될 거니까요. 어쨌든 이제 배우는 배우고, 이 드라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고 불편함이 꽤 있는 드라마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불편함은 필요한 불편함인 거고,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온라인 문화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는 이제 외국이잖아요. 외국이니까 소년범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구나, 청소년의 분노와 범죄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분노와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근래 작품 중에는 소년 심판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심도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년 심판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범죄나 그런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들어가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품은.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한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지금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제작하는 쪽에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좀 더 타이트한 현재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보일링 포인트에 출연했던 이 제이미의 아버지이자 이 드라마의 제작자로 등장을 했던 스티븐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어떤 사건,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져야 하는가, 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흥행 여부는 모르겠으나 현재를 들여다보는 작품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한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거지. 아예 못하게 제한을 하거나 뭐 어느 정도 시간대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 인셀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룹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별로 난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자꾸 뭔가를 도발시키면 별 생각이 없던 나도 그랬던 것 같거든. 그럼 막 나도 막 가짜 분노가 생기는데 이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셀 커뮤니티를 차단하는 그것은 검열이 될지 아니면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지. 제이미 같은 소년은 분명히 이 나라에도 있는데 제이미 같은 소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그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무수한 질문들이 이 드라마 하나에서 쏟아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만한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원테이크 촬영을 했다느니 아니면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느니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들은 초반에만 그리고 혹은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겉에서만 살짝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고요. 정작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끝없는 대화들입니다. 야, 나 오늘 이런 드라마 봤는데 네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 너 이거 본 적 있지 않냐?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어른과 청소년들 모두 다 같이 나눠야 돼요. 물론 청소년들끼리도 나누고 어른들끼리도 나누고 그래야만 현실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이 드라마는 정말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모든 여러모로. 이 소년의 시간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의 시간에 대해서 떠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아직 소년의 시간을 안 보셨다면 이 에미상에서 후보로 오른 모든 부분을 올킬한 이때 한번 볼 타이밍이 딱 갖춰졌는데 한번 보시고 제이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유의미하게 지켜봐 주세요. 많은 것들이 감정이입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50화 소년의 시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아, 나 이거 못 볼 것 같은데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이 있으시면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51화에서 만날게요. 안녕!